안녕하세요. 안나입니다. 1974년 5월이에요. 미국 조지아주의 한 숲에서 세 명이 만났습니다. 남자 두 명, 여자 한 명. 남자들은 어쩐지 약간 히피족처럼 잘 안 씻었고 수염도 막 덥수룩하고 지저분해 보였는데요. 반면에 여자는 나이도 조금 어려 보였고 차림새가 말끔했어요. 전혀 어울릴 것 같지 않은 그것도 이 세 사람이 이 숲에 왜 함께 있게 된 걸까요? 오늘 이야기 시작해 볼게요. 마가렛은 1956년생이었고 사우스캐롤라이나 콜롬비아 출신이었습니다. 이 사건의 배경이 1970년대예요. 전형적인 그 70년대 미국 거리에 가면 흔히 있을 법한 그런 평범한 소녀였다고 합니다. 강아지를 좋아했고 레코드를 듣거나 카드 게임 하거나 친구들이랑 영화를 보는 것도 즐겼다고 해요. 마가렛의 아빠는 의사였고요. 엄마는 임상병리학자였어요. 좀 유복한 가정이었죠. 마가렛 포함해서 4명의 형제가 있었는데 엄마 아빠를 닮아서 다 똑똑했어요. 부모들도 자식들에 대한 기대가 컸다고 합니다. 그중에서도 마가렛은 신동이었어요. 너무 똑똑한 거예요. 일단 독서량이 어마어마했고요. 집중력이 뛰어났대요. 미국은 고등학교가 4년 과정이거든요. 9, 10, 11, 12. 마가렛은 3년 만에 졸업을 해버린 거예요. 이후에 사우스캐롤라이나 대학교에 입학을 했는데 그때가 17살이었습니다. 마가렛은 확실히 엄마 아빠의 DNA를 그대로 물려받았어요. 아빠가 프리띵커였어요. 자유사상가라고 하는데 이게 약간 권위적인 거나 전통적인 것에 구애받지 않고 심지어 종교적인 것까지 자신의 이성과 논리로 사고하는 철학을 말한다고 합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아버지 밑에서 컸고 또 엄마는 어렸을 때 소아마비로 좀 아팠대요. 몸이 아픈데 공부는 해야 하고 되게 좌절스러웠던 거죠. 그래도 끝까지 대학을 졸업했고요. 병리학자로 성공했죠. 결혼하고 아이들도 넷이나 낳으면서 엄청난 스케줄을 소화하는 슈퍼 워킹맘이었습니다. 이런 면을 마가렛이 딱 닮은 거예요. 호기심도 많고 막 책도 많이 읽는데 무엇보다 반문화주의에 관심이 많았는데 이게 쉽게 말해서 진보적인 사상입니다. 마가렛이 성장한 곳이 사우스캐롤라이나거든요. 1970년대예요. 그것도 과거에 노예들 잔뜩 데리고 있었던 그 미국 남부 지역에 있는 사우스캐롤라이나인데 여기 엄청 보수적인 사람들이 많아요. 마가렛이 즐겨가는 곳이 있었는데 파이브 포인트에 있는 Joyful Alternative Backpacker라는 매장이었습니다. 여기가 어떤 곳이냐면 막 책도 팔고 향초도 팔고 조각상도 파는데 조금 생긴 것도 이상한 기이한 물품들을 파는 곳이었습니다. 향초도 미국에서 전혀 맡을 수 없는 거, 라벤더 이런 거 아니고 오리엔탈 향, 태국이나 가야지 맡을 수 있는 그런 향들을 팔고 있었고, 물론 지금은 전혀 이상할 게 없지만 70년대의 사람들이 동양 문화에 얼마나 관심이 많았겠어요? 본인들이 정상적이다, 일반적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조금이라도 벗어나면 야, 저 뭐야? 저 이상한데? 이제 마녀 아니야? 좀 되게 이상한 취급을 했대요. 그래서 처음 이 조이풀 얼티네이티브를 가는 학생들은 조금 무서웠대요. 좀 이상한 거 많이 판다고. 지금은 문을 닫고 스타벅스가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마가렛은 이런 곳을 좋아하는 학생이었어요. 마가렛은 대학에 입학하고 파트타임으로 알바를 하고 있었는데요. 파이브포인트에 있는 카프리스 이탈리안에서 서버로 일을 하고 있었어요. 1973년 3월 밤이었습니다. 늦은 밤에 한 손님을 만나게 되었는데 조엘 펄슨이었어요. 키도 엄청 크고 머리도 긴 머리에 콧수염도 막 여기 코랑 여기 턱에도 잔뜩 있어요. 지나가다가 누가 봐도 약간 시선이 이렇게 가는 그런 남자였대요. 마가렛은 조엘을 이 사람 때묻지 않고 참 순수해 보인다라고 느낍니다. 약간 히피족 느낌이었어요. 조엘과 마가렛은 대화를 나누는데 마가렛이 뭐야? 뭐야 이 남자? 너무 자유롭잖아. 그 평소에 마가렛이 꿈꾸던 그런 마인드를 딱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낭만도 좋아하고 호기심 많고 막 세계 여행도 할 거라 그러고 "너 이 지구가 얼마나 넓은 줄 아니?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무수히 많단다." 이런 것에 반하게 됩니다. 둘은 다음날 조이풀 얼터네이티브에서 만나서 데이트를 하는데 이 요상한 분위기에서도 말이 잘 통하는 거예요. 마가렛은 점점 조엘에게 빠져들었어요. 조엘은 자신이 앞으로 무엇을 할 거고 어떻게 살 건지에 대해서 마가렛에게 신나게 설명을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에팔레치아 트레일을 종단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조엘 유진 폴스는 1948년 4월생이었고요. 마가렛보다 9살이 많았어요. 둘이 만났을 때 마가렛은 17살, 조엘은 26살이었습니다.
사우스캐롤라이나의 하츠빌에서 태어났고요. 아빠 조는 성공한 보석 제조업자였고 엄마는 집에서 이제 아이들을 돌보는 가정주부였어요. 조엘은 상당히 활동적이었는데 뭐 형이랑 누나랑 군인놀이 하면서 놀거나 자전거 타고 그 나무 위에 올라가서 놀고. 근데 생각해 보면 이 시절에 TV가 있어요. 뭐 스마트폰 있어요. 뭐가 있어요? 그냥 밖에서 엄마가 저녁 먹으라고 할 때까지 노는 거예요. 저도 그랬어요. 고무줄 실컷 타고 나무 위에 올라가서 "오토바이!" 이러면서 타고. 마가렛의 엄마 아빠는 약간 딸을 학문적으로 공부 잘하고 약간 성공하길 바랐는데 조엘의 부모는 조금 달랐어요. 그러니까 아들이 자기만의 삶을 살 수 있게 격려해 주었습니다. "너 하고 싶은 거 다 해. 자유롭게 살아. 대신에 나쁜 짓은 하지 마." 조엘도 마가렛의 아빠처럼 자유사상을 가지면서 성장했어요. 근데 조엘이 13살 때 지붕에서 넘어지는 사고를 당해요. 콘크리트 바닥으로 쿵 하고 떨어졌는데 그냥 괜찮았대요. 그냥 먼지 툭툭 털고 신나게 다시 놉니다. 이날 저녁에 엄마가 아들이랑 대화를 좀 하는데 애가 말하는 게 좀 이상한 거예요. 엄마는 "아 이거 좀 이상하다. 아 괜찮아질 거야." 하고 조금 기다리는데 며칠이 지나도 안 돌아와요. 애가 계속 이상해. 말하는 게 막 어눌하고 이상해. 그제서야 아들을 데리고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이거 뇌진탕입니다. 이거 돌아오려면 시간 좀 걸려요." 이게 치료도 안 되고 그냥 언제 돌아올지 모르는 거예요. 그 당시 의료 기술이 지금처럼 뭐 뛰어나지도 않았겠죠? 조엘은 이날부터 학교에 못 갔어요. 2년 동안 집에서 쉬면서 나중에 학교에 복학을 했습니다. 복학하니깐 반 아이들이 나보다 2살이 어린 거죠. 이때 조엘의 성격이 완전히 바뀌어요. 밝고 되게 외향적이었거든요, 원래는. 이 사고 이후에는 되게 어두워졌고 친구들이랑 말도 잘 안 썼고요. 외모도 장발로 막 길게 머리 기르고 가디건이랑 면바지를 입었다고 하는데 지금은 이런 패션이 길거리 다니면 이제 흔하게 볼 수 있는 거지만 당시에는 엄청 튀는 패션이었다고 해요. 조엘은 어둠 속에 있는 학생처럼 보였어요. 근데 이것저것 또 활동은 많이 했어요. 사진 찍는 거 좋아했고 학교 신문에 글을 쓰기도 하고요. 고등학교 라디오 방송실에서 DJ로 활동을 합니다. 할 거 다 하면서 조용한 아이였어요. 약간 만화책에 나오는 그런 아이 같죠? 조엘에겐 버킷리스트가 있었어요. 바로 에팔레치안 트레일을 종주하는 것이었습니다. 마가렛한테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동부에 엄청난 하이킹 코스가 있어. 난 꼭 거길 종주할 거야. 너 거기가 어떤 곳인지 알아? 진짜 진짜 멋있어." 이 조엘이 극찬하는 에팔레치안 트레일은 미국 3대 장거리 트레일입니다. AT라고 불러요. 미국 동부 지역에 남북으로 쭉 뻗어 있는 에팔레치아 산맥이 있어요. 이 산맥은 국경을 지나서 캐나다까지 이어져요. 여기에 만든 트레일인데 총 3,502km예요. 가늠이 오세요? 부산에서 신의주를 5번 왔다 갔다 하는 거리입니다. 매년 300만 명이 여길 방문한다고 하고 또 이 트레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종주하는 이 등산객은 매년 3,000명 정도라고 합니다. 모두 성공하는 게 아니래요. 이 중에 25%만 성공을 합니다. 엄청 긴 거리니까 여기 끝에서 끝까지 가려면 5개월에서 7개월은 걸린대요. 저는 5시간도 못할 것 같은데 대단하죠? 보통 남쪽에서 북쪽으로 하거나 아니면 북쪽에서 남쪽으로 하는데 심지어 여길 왕복으로 하는 사람도 있대. 왔다 갔다. 아니 이거 무슨 둘레길도 아니고 거의 뭐 어몽개 대장님 수준이죠. 또 자연 광경은 말할 것도 없어요. 이 희귀한 동물들도 많고 봄에 가면 이제 막 싹트기 시작하는 식물들, 뭐 나무들 볼 수 있고 가을에는 단풍이 그렇게 장관이래요. 하지만 대자연인 만큼 위험한 것도 많았어요. 깊은 숲으로 들어가면 휴대폰이 잘 안 터질 거고요. 물론 이 조엘과 마가렛이 갔을 때는 휴대폰은 뭐 아예 없었겠죠. 그리고 뭐 흑곰이나 뭐 코요테를 만날 수도 있고. 또 의외로 작은 벌레들이 등산할 때 엄청 힘들게 하는 거 알죠? 막 모기, 파리, 진드기 이런 여러 가지 위험한 것들도 도사리고 있는 곳이 바로 이 에팔레치안 트레일입니다. 조엘은 이곳에 종주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고 마가렛에게 신나게 얘기합니다. "나 여기 갈 거고 언제 갈 거고 막 여기 갔다 오면 너무 좋을 거야." 근데 마가렛은 등산에 전혀 관심이 없었거든요. "얘 미친 거 아니야? 5 개월 동안 어떻게 등산을 하는 거야? 만약에 다치기라도 하면? 비 오고 번개 치면 어디 피할 곳도 없는데?" 조엘은 아니라고. "이거 진짜 멋있는 일정이고 성공하고 나면 막 자존감 뿜뿜 올라가고 너도 한번 생각해 봐. 같이 하면 덜 위험하니까." 계속 설득하는 거예요. 이때 마가렛은 트레킹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학교 다니고 있었죠. 등산은 물론이고 운동도 잘 안 하고 있었어요. 무엇보다 조엘을 만난 지 며칠밖에 안 됐는데 얘가 누군지 뭘 믿고 같이 가요? 마가렛은 거절했어요.
아, 됐어. 아, 난 그런 위험한 데 안 가. 너 혼자 가. 그런데 조엘과 계속 대화를 하면 할수록 이 에팔레치안 트레일에 흥미가 생기는 거예요. 또 원래 마가렛이 이런저런 모험에 관심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 에팔레치안 트레킹? 아, 어떤 데지? 왜 이렇게 고민을 하고 있는데 조엘이 크게 한 방 날려요. 너 인생이 얼마나 짧은지 알아? 다른 사람이 항상 하는 것만 따라가면 너만의 영감을 얻지 못할걸? 이 말에 마가렛이 크게 흔들립니다. 그래, 지금 대학이 중요한 게 아니야. 공부는 언제든지 할 수 있잖아? 결국 조엘을 만난 지 몇 주 만에 트레킹을 하기로 결심해요. 근데 마가렛이 아직 어리니까 대학생이었고 부모님의 허락이 필요한데 이게 쉽지 않았던 거죠. 어떤 부모님이 이제 갓 성인이 된 딸이 그것도 잘 모르는 남자랑 6개월 동안 트레킹을 한다고? 어쩌면 더 걸릴 수도 있고? 조엘과 마가렛은 부모님을 속이기로 합니다. 아빠, 이거 우리 학교에서 교회 활동으로 가는 거야. 15명이 갈 거고, 조엘이 우리 리더다. 그리고 트레킹 끝나면 학점에 반영되는 거야. 조엘을 직접 집에 데리고 가서 설명을 시켜요. 네, 제가 리더입니다. 마가렛의 아빠가 사냥이 취미였거든요. 그러면 숲이 얼마나 무서운 곳인지 잘 알고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조엘한테 이것저것 캐묻는데 또 조엘이 답변을 잘하는 거예요. 중간중간에 이런 마을에 들러서 연락드릴 거고요. 결국 마가렛의 부모는 딸의 트레킹에 동의합니다. 나중에 딸에게 잔스포츠 배낭, 그게 그 당시 되게 비싼 거였대요. 이제 그거 하나 사주고 등산화랑 등산 스틱 이런 장비를 마련해 줬어요. 1974년 5월 6일 드디어 출발합니다. 둘이 처음 만난 지 2달이 채 안 됐을 때예요. 트레일의 가장 남쪽인 조지아주 애틀랜타에서 출발합니다. 시작점은 스프링저 마운틴이라는 곳인데 첫날 하루 종일 산을 타요. 고도가 꽤 높았는데 경치가 정말 멋있었대요. 봄이니까 울창한 나무랑 야생화, 또 산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면 무지개가 있었고 바위산도 정말 아름다웠다고 합니다. 마가렛, 이거 봐. 오길 잘했지? 너 이런 거 본 적 있어? 아, 그래, 그래. 너무 좋다. 너 따라오길 정말 잘했어. 근데 둘이 얼마 가지 않아서 뭔가 잘못된 것을 느낍니다. 둘 다 이런 장거리 하이킹에 대한 지식이 별로 없는 거예요. 조엘도 그냥 입고수지 이런 경험이 처음이었습니다. 보통 이렇게 힘이 많이 들어가는 산행은 미리 준비를 해야 할 거 아니에요. 동네 뒷산이라도 오르면서 뭐 연습을 한다든지 체력도 좀 보강하고 운동도 하고 근데 이런 준비가 아예 없었고 그냥 그 젊은 패기 하나로 온 거예요. 또 가방도 엄청 무겁게 쌌어. 요즘은 장비가 워낙 좋은 게 많으니까 가볍고 뭐 성능 좋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당시에 뭐 그런 게 어딨어요. 있다 해도 장비들 다 기능이 떨어지죠. 특히 조엘의 가방은 되게 두꺼운 캔버스에 금속 막대기가 달려 있고 휴대하기가 너무 불편한 거예요. 둘은 아침에 출발했는데 겨우 1.6km 올라와서 지친 거예요. 안 되겠다. 점심이나 먹으면서 좀 쉬자. 둘은 일단 좀 쉬기로 합니다. 설상가상으로 이때 마가렛 발 뒤꿈치에 물집이 생겨난 거예요. 조엘은 몰스킨 테이프를 붙여주는데 저는 저 몰스킨이라고 해서 진짜 두더지 가죽을 붙인 줄 알았거든요. 아, 옛날엔 두더지 가죽을 발에 붙였구나. 예, 이름이 몰스킨 테이프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넓은 반창고 같은 거예요. 둘은 이렇게 테이프 붙이고 점심 먹으면서 쉬고 있는데 사람들을 만납니다. 이 산을 관리해주는 그 일꾼들이었어요. 전기톱 들고 다니면서 나무 자르는 분들이었습니다. 어우, 젊은 사람들 대단해. 꼭 종주하길 바래요. 이렇게 응원도 해줬어요. 그리고 조금 더 이동하다가 오후 늦은 시간이 되었어요. 이때 한 대피소를 가리키는 이정표가 보이는 거예요. 러우갭 대피소라고 여기서 조금만 더 가시면 대피소가 나옵니다. 뭐 이런 표지판이었어. 오, 야, 여기 140m만 가면 대피소 있대. 오늘 여기서 쉬고 갈까? 조엘이 먼저 제안을 했어요. 이날 둘이서 10km를 조금 못 움직였어요. 또 첫날이니까 얼마나 고됐겠어. 대피소로 함께 이동을 합니다. 이 대피소는 경사진 곳에 있었는데 콘크리트 말뚝이 있는 작은 오두막이었고요. 문은 없어요. 다 오픈된 공간이고 근데 아무래도 야외 텐트 치는 것보단 이곳이 훨씬 낫겠죠. 그리고 화장실도 하나 있었어요. 오래되고 깨끗하진 않는데 뭐 그런 것도 하나 있었고 또 언덕 아래로 내려가면 시냇물이 있어서 밥해 먹기도 좋은 거예요. 여기 괜찮네. 그럼 여기서 밥 먹고 내일 아침에 다시 출발하자고. 둘이 대피소에 도착해서 여기저기 살펴보는데 이미
이곳에 먼저 와 있었던 등산객 한 분이 있었습니다. 오두막 바닥에 담요를 하나 깔아놓고 거기 누워 있는 거예요. 마가렛이 안녕하세요. 저기 이름이 랄프. 되게 무뚝뚝하게 자기 이름을 말하는 거예요. 조엘은 이 랄프가 좀 이상해 보였대요. 여기서 자고 있으면 100% 등산객인데 장비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등산 장비가. 배낭도 없고 침낭도 없고 조리도구도 하나도 없어. 담요 옆에는 가죽 자켓 하나가 놓여져 있었고 한 손에 드는 여행용 가방 있죠. 더플백이라고 하는 이 가방이 하나 있고 신발도 다 떨어진 구두예요. 아니 등산객인데 등산화나 운동화를 안 신고 웬 구두? 또 차림새도 너무 더러워 보였어요. 최소 몇 주는 씻지 않은 것 같았대요. 렐프는 조엘보다 키가 한참 작아 보였고 뿔테 안경을 쓰고 있었습니다. 우선 조엘과 마가렛이 여기다 짐을 풀고 또 마가렛은 발이 너무 아프니까 이거 물에 가서 좀 담궈야겠다 하면서 시냇물로 내려갔어요. 조엘도 곧 따라갑니다. 야, 마가렛. 저 남자 좀 이상하지 않아? 등산객이 아닌 것 같아. 야, 저런 신발을 신고 이 험난한 산을 어떻게 이동해? 우리 빨리 돌아가자. 저 사람 우리 장비 훔쳐갈지도 몰라. 야, 그런 말 하지 마. 혹시라도 들으면 어떡해. 나중에 대피소로 둘은 돌아왔는데 렐프는 원래 앉아있던 자리 그대로 이렇게 앉아 있었고 장비도 훔쳐가지 않았어요. 마가렛은 야, 그것 봐. 사람 함부로 의심하는 거 아니야. 둘은 저녁을 먹기 위해서 준비를 하는데 렐프는 멍하니 이들을 지켜보는 거예요. 아무 말도 안 하고 가만히. 나중에 불을 붙이고 있는데 렐프가 슬쩍 숲속으로 사라지더래요. 뭐야, 어디 가는 거야? 왜 말도 없이 막 움직이지? 근데 렐프는 나뭇가지를 잔뜩 들고 와서 이렇게 무심하게 장작 위에 이렇게 더 올리는 거예요. 어이! 뭐 이러면서. 둘은 속으로 이 사람 생각보다 나쁜 사람은 아닌데? 마가렛은 밥을 다 하고 음식도 좀 권유했어요. 저 아저씨 이것 좀 드셔보실래요? 근데 렐프가 괜찮다면서 정중하게 거절을 했고 나중에 막 두어 번 더 장작 가져와서 이렇게 턱턱 올려주더래. 이렇게 둘은 식사를 마쳤고 침낭으로 이제 기어 들어가려고 준비를 합니다. 근데 조엘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마가렛, 그래도 저 사람 위험할지 모르니까 내일 아침 일찍 일어나야 돼. 알았지? 알았어. 다음날 아침에 해가 뜨기도 전이었습니다. 조엘이 막 분주하게 움직였어요. 막 이거 챙기고 저거 챙기고 달각달각거리면서 마가렛 일어나. 이미 조엘이 짐을 다 챙기고 마가렛을 깨웁니다. 그리고 조엘은 나 세수 좀 하고 올게 하고 개울가로 내려갔어요. 마가렛은 그냥 일어나서 침낭만 가방에 넣으면 됐어요. 다 준비를 마친 상태였고 이제 신발이나 신어볼까 하고 신발끈을 묶고 있었습니다. 고개를 숙여서 묶고 있는데 갑자기 탕 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마가렛이 고개를 딱 들고 두리번 하는데 조엘이 되게 어색한 자세로 이렇게 웅크리고서 모닥불 위에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냥 불구덩이 안에 있었어요. 몸이 타고 있는 거죠. 마가렛은 이게 무슨 일이지? 뭐 깊게 생각할 정신도 없었대요. 지금 내 앞에서 벌어진 이 상황이 뭐지? 그리고 곧장 렐프가 마가렛에게 뛰어왔고 그의 손에는 리볼버 권총이 들려 있었습니다. "조용히 해." 마가렛은 아무 말 못했어요.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그리고 렐프가 끈으로 마가렛의 손을 등 뒤로 묶었어요. 딱 묶인 상태에서 마가렛은 계속 이 상황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소리도 지르지 않았고 그냥 덤덤하게 렐프를 자극하지 않고 가만히 있었어요. 조심스럽게 렐프에게 묻습니다. "아저씨, 방금 무슨 일이 있었어요? 조엘 죽었어요?" "아니야. 그냥 좀 다쳤을 뿐이야." "아저씨, 조엘 불구덩이에서 꺼내주시면 안 돼요? 화상 입을 것 같은데." 렐프는 짧게 대답을 한 뒤에 마가렛을 조금 떨어진 숲속으로 옮깁니다. 거기서 다리도 묶어버려요. 다리도 나무랑 같이 묶었어. 그리고 눈 가리개도 씌웠어요. "너, 내가 네 입에 재갈 물려야 될까?" 아니요. 저 죽일 거예요?" "나도 몰라." 마가렛은 꽤 침착했습니다. 그러니까 소리 안 지를 테니까 입에 재갈 물리지 말라고 얘기한 거죠. 그리고 렐프는 마가렛에게서 잠시 멀어졌어요. 아무 소리도 안 들리는 거죠. 마가렛은 이 고요한 숲속에서 나무랑 새소리밖에 안 들리는 거예요. 나뭇잎 바스락바스락 하는 소리. 심장은 쿵쿵쿵쿵 뛰고 있고. 트레킹 시작한 지 이틀째 이런 일이 벌어진 건데 이건 꿈일 거야. 난 꿈에서 깨면 학교 갈 준비하고 있겠지? 조엘은 어떻게 된 걸까? 괜찮겠지? 조엘이 저 아저씨보다 덩치가 크니까 분명 때려잡아서 날 구하러 올 거야. 10분이 좀 지났는데 누군가 바스락바스락 소리 내면서 다가오는 거예요. 이 사람이 눈 가리개를 풀어주는데
렐프였습니다. 렐프는 마가렛을 데리고 다시 대피소로 갔어요. 근데 그 모닥불 위에 있던 조엘이 없는 거예요. 아저씨, 조엘은 어디 갔어요? 내가 없애버렸어. 조엘은 이미 사망했습니다. 마가렛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무섭기도 하고, 여기서 소리 질러봐야 들어줄 사람 누가 있어요? 렐프는 조엘의 가방을 뒤지면서 막 먹을 거랑 막 물 이런 걸 마가렛에게 주더래요. 그리고 렐프가 너 돈 얼마 가지고 있어? 마가렛은 자기 주머니에 있던 동전 주섬주섬 꺼내가지고 렐프에게 내밀었어요. 이게 다예요. 그리고 조엘의 가방에서 여행자 수표 책을 꺼내줍니다. 렐프는 조엘의 짐을 다 챙겼어요. 하나도 빠짐없이. 배낭도 조엘 건 메고 모자도 쓰고 다 챙겨서 마가렛과 함께 대피소에서 180m 떨어진 곳으로 이동합니다. 마가렛은 가는 길에 조심히 물었어요. 아저씨, 저 죽일 거예요? 전 아무 짓도 안 했어요. 글쎄, 그건 조엘도 마찬가지였어. 그러니까 마가렛은 나도 이제 죽겠구나 직감을 하고 있었죠. 근데 여기서 다시 마가렛을 나무에 묶습니다. 너 여기 두고 갈 거야. 너가 여기 있다는 건 대피소에 메모로 남겨둘게. 그럼 누가 찾으러 오겠지. 다행히 마가렛을 죽일 생각은 없었나 봐요. 렐프는 마가렛 무릎 위에 그래놀라 한 봉지를 올려두고 헬멧 있죠? 거기에 물을 가득 담아서 옆에다가 둡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먹을 수 있게. 그러니까 혹시 늦게 발견될 수도 있으니까 그때까지 이거 먹으라고. 또 시계도 마가렛이 볼 수 있게 고정해 두는데 그리고 렐프는 곧 사라집니다. 마가렛은 이제 빨리 누군가 대피소의 메모를 보고 날 찾으러 왔으면 좋겠다. 그래도 여긴 유명한 곳이니까 지나가는 사람들이 분명 있을 거야. 한 15분 정도 지났을 때 누군가 다가오는 부스럭부스럭 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랄프였습니다. 아, 나는 이제 죽겠구나. 아무래도 나를 살려두는 게 두려워서 다시 날 죽이러 왔구나. 비명도 안 지르고 그냥 차분하게 있었어요. 그런데 렐프가 의외의 말을 꺼냅니다. 너 말이야, 여기 남겨놓으면 안 될 것 같아. 등산객이 만약에 너를 발견 못하면 넌 죽겠지? 동물의 먹이가 될 수도 있어. 난 네가 죽는 건 원하지 않아. 난 조엘의 장비가 필요할 뿐이었어. 난 여자를 때린 적은 한 번도 없어. 이러곤 마가렛에게 두 가지를 제안합니다. 너 여기서 사람들 기다릴래? 아님 나랑 같이 산을 내려갈래? 도로가 나오면 널 보내줄게. 마가렛은 깊은 고민에 빠져요. 여기 있다가 진짜 동물에게 잡혀먹힐 수도 있고 언제 사람들에게 발견될지 모르니까 불안하긴 해요. 근데 그렇다고 이 살인자랑 함께 하이킹을 하라고? 또 렐프는 제일 가까운 도로인 그 트레일의 시작점 마가렛이랑 조엘이 출발했던 남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북쪽으로 가길 원했어요. 그럼 최소 며칠은 살인자랑 같이 있어야 되고 정확히 어디가 목적지인지도 몰라. 또 중간에 이 살인자가 언제 마음 바꿔서 나를 죽일지 모르고 내가 막 성가시면 총으로 쏴버리거나 목 졸라 죽일 수도 있고 마가렛은 여러 가지 경우를 생각합니다. 그리고 고민 끝에 렐프와 함께 하기로 했어요. 렐프는 조건을 얘기하는데요. 좋아, 그럼 대신에 누군가 사람을 만나서 소리를 지르면 우린 다 죽는 거야. 모든 사람을 죽일 거야. 알았어? 네. 둘은 한참 북쪽으로 걸어가는데 이젠 마가렛 발에 물집이 가득했어요. 걸을 때마다 엄청난 고통이었죠. 근데 만약에 내가 힘들다고 안 움직이면 이 사람이 나를 죽일까 봐 열심히 걸어요. 힘든 내색 안 하고. 이렇게 몇 시간째 하이킹을 하면서 서로 이야기를 나누는데 마가렛은 자신의 어린 시절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대요. 저는 이런 공부를 좋아했고요. 뭘 하고 있었고요. 뭐 우리 엄마랑 아빠는 이런 사람이고요. 막 이런 걸 얘기하고 있었는데 렐프도 좀 긴장이 풀렸는지 자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북쪽 산에서 태어났는데 칼 하나만 있으면 어떻게든 살 수 있어. 둘은 조곤조곤 이야기를 하면서 하이킹을 하는데 어디서 사람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두 명의 남자였는데 바로 전날 조엘이랑 하이킹하면서 만났던 그 산림 관리인 분들이었어요. 전기톱 가지고 있었고. 마가렛은 큰일 났다. 만약에 내가 이 남자랑 어제 그 조엘이 아니라 다른 낯선 남자랑 있는 걸 알아채고 물어보면 혹시 어제 그 학생은 어디 갔어? 이렇게 묻기라도 하면 우린 다 죽을 거야. 렐프는 총을 가지고 있는데 마가렛은 렐프에게 우리 다른 쪽으로 피해서 가요. 저기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냥 다른 곳으로 돌아가요. 라고 제안을 합니다. 그 순간, 어제 우리 만났었죠? 관리인이 먼저 알아보는 거예요. 네. 봤던 것 같아요. 근데 관리인들은 조엘의 얼굴은 기억하지 못했나 봐요. 자기 할 말을 해요.
우리 남쪽으로 가는데 거기 우리 차가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빨리 가야 돼." 렐프도 태연이 이 사람들에게 길을 묻습니다. 북쪽에서 가장 가까운 도로가 어딘가요? 어우, 거기 멀어요. 한참 가셔야 돼." 이 얘기를 듣고 마가렛은 큰일 났다. 오늘 밤에 이 살인마랑 함께 보내야 하는데 이 아저씨들에게 도움을 청해 볼까? 소리 질러 볼까? 어떡하지? 계속 고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 그냥 관리인들 가버렸어. 이미 기회를 놓친 거예요. 다시 이 둘의 위험한 산행이 시작되었습니다. 늦은 시간이 되었고 라키납 보호소에 도착을 했는데 생각보다 도로가 가까이 있는 거예요. 한 5km만 더 가면 도로가 나왔어요. 렐프는 도로가 나오면 마가렛 풀어준다고 했거든요. 둘은 잠깐 쉬었다가 무리해서 도로까지 가기로 합니다. 마가렛은 빨리 가고 싶었죠. 이제 해가 지고 도로에 도착을 했는데 렐프가 갑자기 말을 바꿔요. 안 되겠어. 아무래도 계획을 바꿔야겠어. 널 지금 풀어줄 순 없을 것 같아. 마가렛은 이제 도망가려고 준비하고 있었는데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하루 종일 걷다가 대피소에 갔는데 그래도 도로까지 가면 조금만 더 걸어가면 나 이제 자유다. 그래서 더 열심히 걸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안 된대. 계획을 바꿀 시간을 조금 달라는 거예요. 여기서 마가렛과 렐프는 히치하이킹을 해서 아예 모르는 사람의 차를 얻어 탔어요. 마가렛은 이 차 안에서도 계속 고민을 했죠. '왜 안 풀어줄까? 나랑 언제까지 같이 있겠다는 거야? 지금 이 운전하는 사람한테 도움을 청하면 다 죽여버리겠지? 총 가지고 있는데?' 둘은 근처에 가까운 마을인 헬렌에 도착했습니다. 갑자기 렐프는 "내일 아침에 너 풀어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 라고 약속을 해요. 마가렛은 이 살인자가 하는 말 더 이상 믿을 수가 없죠. 또 언제 말을 바꿀지 몰랐고 만약에 탈출해야 한다면 지금이 기회였거든요. 렐프는 마가렛을 데리고 채타우치 모텔로 데려갑니다. 지금은 오래된 여관인데 옛날에는 나름 고풍스러운 숙소였어요. 마가렛을 시켜서 조엘의 여행자 수표를 현금으로 좀 바꿨어요. 그리고 숙박비로 10불을 내고 이 렐프는 조엘의 이름으로 조엘 폴슨 이름으로 체크인을 합니다. 마가렛은 마가렛 폴슨. 그러니까 둘이 부부라고 가짜로 체크인 카드를 쓴 거예요. 마가렛은 이 체크인 카드 쓸 때도 이제 이 방에 들어가면 난 죽을 거야. 어떡하지? 지금 도망가야 하나? 여기서 죽으면 그래도 시신은 빨리 발견되겠지? 우리 엄마 아빠한테 거짓말한 거 정말 죄송해요. 막 이런 온갖 생각을 다 하고 있었어요. 결국 방으로 들어갑니다. 렐프는 침대에 누워서 이제 리모컨으로 뉴스를 봐요. 조엘의 시신이 발견됐나 안 됐나. 그거 확인하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아직 그런 소식이 없는 거예요. TV 뉴스에선 안 나왔어. 또 렐프는 옆집에 레스토랑이 있었나 봐요. 거기서 음식이랑 맥주 주문해서 가지고 와서 마가렛한테 이거 먹으라고 먹을 거 줬어요. 여기서 렐프는 엘비스 프레슬리 영화를 보기도 했고 또 조엘의 여행자 수표를 더 쓰려고 그 조엘 서명을 혼자서 막 연습을 하기도 했어요. 마가렛은 조심스럽게 "저 아저씨 샤워 좀 해도 돼요?" 그래 알았어." 근데 샤워실로 따라 들어오는 거예요. 마가렛은 정말 무섭죠. 그래도 샤워는 하고 싶으니까 옷을 하나씩 하나씩 벗는데 렐프는 마가렛에게 손도 대지 않았고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욕실에 창문이 하나 있었거든요. 조그마한 창문. 혹시나 여기로 도망갈까 봐 마가렛 옆에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샤워 마치고 마가렛은 이제 옷을 주섬주섬 입는데 렐프가 낮은 목소리로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아까 우리 하이킹할 때 말이지. 너 엄청 겁먹었던 거 알아. 난 정말 널 죽일 생각이 없었거든? 내가 너 진정시키려고 총을 너한테 줄 뻔했다니까? 만약에 우리가 이런 상황에 안 처해 있었다면 난 널 참 좋아했을 거야." 마가렛은 막 어이없으면서도 그래. 그럼 내일 아침에 진짜 날 풀어주려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마가렛은 샤워도 하고 밥도 먹고 하니까 어느 정도 긴장이 풀렸고 이 렐프한테 경계심이 사라졌어요. 침대에서 잠이 듭니다. 다음 날 아침이 되었어요. 마가렛은 조마조마하죠. 날 풀어줄 건가 말 건가. 마가렛은 여기서 풀려나면 히치하이킹해서 사우스캐롤라이나로 돌아가려고 했거든요. 렐프는 갑자기 조엘의 수표를 더 현금으로 바꿔야겠다면서 주유소로 갑니다. 좀 빨리 풀어주지. 근데 렐프가 현금을 손에 쥐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무래도 넌 히치하이킹으로 집으로 갈 순 없을 것 같아." 와, 그럼 안 풀어주겠다는 건가? 히치하이킹은 위험해. 내가 버스 티켓 사줄 테니까 그거 타고 가. 그리고 버스 정류장까지 함께 가주겠대요. 너가 제대로 된 버스 타는 거 보고 나는 내 갈 길 가겠다.
살인자가 왜 갑자기 이렇게 친절을 베푸는 거죠? 마가렛은 그래도 아직은 살아남을 수 있는 희망이 있어. 이제 버스 티켓만 사면 돼. 그들은 가장 가까운 버스 정류장인 클리블랜드로 히치하이킹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조지아주에 있는 클리블랜드예요. 매표소에서 표를 사려고 하는데 여기는 마가렛 집에 가는 그 사우스캐롤라이나 컬럼비아 행은 없대요. 아, 아니 이러면 이 아저씨 마음 또 바뀌면 어떡해. 나는 또 언제까지 같이 있어야 되는 거야. 마가렛 너무 불안한 거죠. 다시 히치하이킹으로 코넬리아로 이동합니다. 이 당시 70년대 때는 히치하이킹이 되게 흔했거든요. 그래서 큰 어려움 없이 남의 차 얻어 타고 계속 이동할 수 있었어요. 코넬리아로 딱 갔는데 여긴 표가 있긴 있었어요. 근데 마침 카운터 직원이 자리를 비운 거예요. 지금 1분 1초가 급한데 렐프와 마가렛은 카페에서 기다립니다. 마가렛은 계속 안심할 수 없었죠. 이 버스를 타야지 진짜 풀려났구나 할 거 아니에요. 몇 시간 뒤에 그들은 드디어 표를 샀고 마가렛은 사우스캐롤라이나의 컬럼비아행, 렐프는 조지아주의 애틀랜타행을 끊었어요. 근데 렐프의 버스가 먼저 출발하는 거였거든요. 기다리는 동안 렐프가 계속 이렇게 말합니다. 너 분명히 경찰에 신고할 텐데 내가 왜 널 살려주는지 모르겠어. 협박도 해요. 만약에 경찰에 신고해서 내가 애틀랜타에 딱 내렸는데 경찰이 날 체포해? 그럼 무고한 사람들 다 죽는 거야. 알았어? 네. 신고 안 할게요. 그리고 너 말이야. 나 만났던 거 책으로 한번 써봐. 돈 좀 벌 수 있을걸? 이 친구 살해될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어. 참 이런 비즈니스 조언까지 해주고 렐프는 훔쳤던 조엘의 가방을 짐칸에 싣고 버스에 올라갔어요. 마가렛은 떠나는 그를 지켜봅니다. 이 의도치 않게 살인자를 배웅해 주게 된 거예요. 이 모든 일이 거의 24시간 만에 일어났어요. 이 얼마나 끔찍했을까. 그래도 마가렛은 당황하지 않고 침착하게 잘 대응했어요. 렐프가 정말 작정하고 죽이려고 했으면 당했겠지만 다행히 여자를 해치지 않겠다. 뭐 이런 신념이 있었나 보죠? 마가렛은 버스 타고 콜롬비아로 돌아오면서 계속 고민했어요. 신고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만약에 신고했다가 정말 렐프가 테러라도 하면 내 탓 아닌가? 근데 조엘의 시신은 찾긴 찾아야 하는데. 콜롬비아에 도착한 마가렛은 먼저 가족들에게 연락을 합니다. 오빠한테 전화했는데 안 받았어요. 집으로 했는데 집 전화도 안 받아. 결국엔 911에 신고합니다. 저 조지아주에서 한 남자가 살해당했어요. 전 지금 콜롬비아 역에 있는데 여기로 좀 데리러 오시면 다 설명할게요. 11시 15분 조지아주 화이트 카운티의 한 보안관 사무실에 있던 플랭크가 전화를 받습니다. 어린 10대 소녀가 이 트래킹 레일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하는데 뭐 진짠진 모르겠고 일단 한번 가서 확인 좀 해달라. 다음날 아침 일찍 경찰이 수색을 하는데 조엘의 시신이 대피소 옆에 흐르는 개울가에서 발견된 거예요. 시신은 나뭇가지랑 막대기로 막 덮여 있었고 옷은 찢겨 있었고요. 얼굴엔 비닐봉지가 덮여 있었습니다. 조엘은 머리에 총상을 맞고 사망한 것으로 밝혀졌어요. 마가렛은 경찰과 인터뷰하면서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다 설명을 하는데요. 그 아저씨는 좀 이상했어요. 분명 저 때문에 잡힐 걸 아는데 절 죽이지 않았어요.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저한텐 정말 친절하게 잘 대해줬어요. 마가렛의 도움으로 경찰이 몽타주를 만들었어요. 렐프의 몽타주. 조지아 전역에 뿌립니다. 조엘의 엄마는 아들의 살해 소식을 들었고요. 정신이 혼미해져서 병원에 입원했어요. 살해 일주일 뒤인 5월 16일 애틀랜타 경찰은 한 여성의 제보를 받아요. 저희 아파트에 얼마 전부터 수상한 남자가 사는데요. 경찰이 이 집을 수색했죠. 사람은 없었고요. 조엘의 배낭, 옷, 캠핑 장비가 발견되었고 리볼버 권총과 실탄 4개가 발견되었습니다. 얼마 뒤에 도착한 렐프는 체포가 되었습니다. 경찰은 당시 렐프가 뭐 양처럼 온순해 보였대요. 저항 한번 하지 않고 순순히 체포되었어요. 렐프는 수사받으면서 제가 조엘의 장비를 훔쳤고 마가렛을 위협했고 이런 건 다 인정하는데 조엘을 죽이진 않았어요. 그래도 마가렛의 진술이 있었기 때문에 1급 살인 혐의로 기소가 되었습니다. 나중엔 살인도 인정했고요. 종신형을 선고받았어요. 1991년 렐프가 수감된 지 17년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렐프 친형이 사망하게 돼서 여기 장례식장 간다고 이제 휴가를 낸 거예요. 한 달 정도 잠시 밖에 나갔다 올 수 있었는데 이 조지아 교도소가 그냥 "아우 이참에 렐프 가석방으로 출소시켜 버립시다."라고 결정을 합니다. 이렇게 그는 사회로 복귀되었고 미시간주 라피어 카운티에서 여동생 코린과 함께 살게 되었어요. 7 개월이 지났을 때 이 가석방 담당하는 직원이랑 정기적으로 이제 면담을 해야 되나 봐요, 가석방 중인 죄수들이. 약속 장소에 안 나온 거예요. 그리고 일 주일 뒤인 92년 3월 5일 이 지역 경찰이 라피어의 한 시골 마을에 있던 진흙밭에서 29 살의 나이엔 곳의 시신을 발견합니다. 나체로 있었고 목이 졸려서 사망한 상태였어요. 그리고 이 사건의 용의자는 다름 아닌 누구? 렐프였어요. 얼마 뒤에 경찰은 뭐 차를 훔쳐서 도주하고 있던 렐프를 체포했고 1993년 1월 판사는 "렐프, 당신은 이미 살인으로 유죄를 받은 적이 있고 일생에 2번의 살인 저질렀어. 결코 감옥에서 나와선 안 된다."면서 판결을 합니다. 가석방이 없는 종신형을 선고받았어요. 렐프는 감옥에서 폐암 선고를 받았고요. 2003년 7월 감옥에서 사망했습니다. 좀 궁금한 게 이렇게 감옥에 있다가 암 선고 받으면 치료를 해 주나 안 해 주나? 뭐 종신형이야? 아니면 사형받은 죄수들인데 과연 이 암 걸린 사람을 치료해 줄까? 검색해 봤더니 해 주더라고요. 바로 다음날 사형이 집행될지언정 이 아픈 죄수는 치료를 해 준다고 합니다. 근데 이렇게 일반인이 받는 것처럼 뭐 자유롭게 스케줄 딱딱 정해서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 딜레이가 많대요. 의사 만나기도 힘들고 좀 치료도 지연이 되는 경우가 있기는 한데 그래도 받을 수 있다곤 합니다. 그럼 이제 집으로 돌아온 마가렛은 어떻게 지냈을까요? 바로 학교로 복귀했고요. 박사 학위까지 마쳤습니다. 근데 마가렛의 박사 학위가 뭔 줄 아세요? 임업. 이 렐프랑 산속에서 보낸 시간이 지옥이었을 거 아니에요. 이 트라우마도 어마어마할 텐데 마가렛은 좀 달랐어요. 자연을 계속 사랑했고요. 나중에 클램슨 대학에 입학해서 임업을 배웠어요. 이때 박사 학위를 받는데 브라질 아마존에 있는 열대우림에서 몇 년 동안 연구를 합니다. 아니 숲에 대한 공포심을 가질 법도 한데 내면이 참 강한 사람이에요. 나중에 박사 학위 받은 뒤에는 과수원에서 일하면서 나무 종자를 생산하는 그 감독관이 되었어요. 또 US Agency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라고 미국 국제개발처라고 불리는데 해외에 원조해 주는 기관이에요. 여기에 합류해서 온두라스, 니카라과, 볼리비아 이런 여러 나라의 프로젝트에 참여합니다. 여기도 다 숲속이었는데 이렇게 마가렛은 10년 넘게 정글에서 생활했대요. 마가렛은 지금 66세가 되었고요. 남편과 5 자녀, 또 2명의 손주들이 있습니다. 아직도 자연이 너무너무 좋대요. 이렇게 탁 트인 넓은 초원이 펼쳐진 주택에서 살고 있다고 해요. 조엘의 살인 사건은 에팔레치안 트레일에서 발생한 최초의 살인 사건이었어요. 이 사건에 대해서 마가렛은 경찰 말고는 누구와도 인터뷰하지 않았어요. 40년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다가 2015년도부터 조금씩 인터뷰하기 시작했어요. 마가렛은 아직도 그렇게 극악무도한 살인자가 왜 나에게는 인간애를 가지고 친절하게 대했는지 모르겠다. 지금 생각해도 너무 영화 같은 일이었다라고 말해요. 만약에 렐프가 막 총 들이대면서 소리 지르고 막 폭행했으면 나도 비명 지르고 누군가에게 도움을 요청했을 것이다. 근데 렐프는 그러진 않았죠. 그래서 나도 그땐 침착하게 렐프를 자극하지 않았던 것 같다라고 말했어요. 저한테 만약 이런 일이 벌어지면 저는 어떡할까요? 나는 마가렛처럼 침착하게 대응할 수 있을까? 그것도 사람 봐가면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빨리 이 살인자의 성향을 스캔을 빨리 해서 주변 사람들의 도움을 요청해야 된다. 아니다. 일단 살인자의 말을 들어야 한다. 이 결정을 해야 하는데 너무 어려운 문제예요. 이건 정말 상황에 따라 다르지 않을까요? 정답이 없겠죠? 이 사건이 있고 나서 마가렛에겐 많은 변화가 있었대요. 원래 노는 거 되게 좋아했는데 담배도 피우고 술도 마시고 약도 하고 나쁜 건 다 했는데 이 사건을 겪을 때 마치 하나님이 큰 가지로 내 머리를 이렇게 탁 내려치면서 "깨어나라." 이렇게 말한 것 같았대요. 이때부터 정신 차리고 공부하고 이제 봉사만 하면서 살았다고 합니다. 마가렛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도 40 년, 10 년, 5년 기다리지 말고 지금 당장 일어서세요. 이런 조언을 하기도 했어요. 조지아에서 시작되는 에팔레치안 트레일에서 발생한 사건을 소개해 드렸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뵐게요.